혈액 및 면역질환을 할 차례고요. 혈액 및 면역질환은 2년 전에 중증재생불량성 빈혈에 대해서 한번 나온 적이 있고 그전에는 거의 나온 적이 없는 부분입니다. 중증재생불량성 빈혈도 사실은 그것도 CA보험, 그 3보험 문제를 똑같이 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문제는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고, 아마 맞추신 분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거를 그냥 CA보험 약관을 외워서 쓴 거지, 그거 이해해서 쓰는 건 쓰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 약간 일종의 돌발 문제? 되게 어려웠던 부분이고, 사실 이제 객관식, 기존의 기출 객관식으로 봤을 때 많이 나왔던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빈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게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조혈모세포 이식하면서 혈액 얘기를 잠깐 했거든요. 혈액을 공부하려면 기본서 391쪽을 좀 그림을 먼저 보고 가야 돼요. 뭐 여러분이 제가 보니까 기본서를 좀 많이 안 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중간중간 기본서를 좀 하면서 하려고 하거든요. 자, 우리 혈액은 계속 얘기하지만 건더기인 혈구와 국물인 혈장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혈구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적혈구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 몸 속에 이제 그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백혈구는 우리 몸의 면역작용을 담당하며, 혈소판은 이제 혈액 응고, 어떤 지혈을 담당하는 이제 각 역할이 있는데요. 특히 적혈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 혈색소라는 게 있죠. 헤모글로빈, 적혈구 안에 있는 성분입니다. 헤모글로빈은 이런 산소가 많은 데 가면 산소를 잡고, 산소가 부족한 데 가면 산소를 버리는 그런 성격으로 인해서 우리 적혈구의 어떤 산소 운반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혈색소를 만들 때 철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철분이 부족하면 적혈구가 잘 못 만들어지고, 그러한 이유로 빈혈이 생기는 거죠. 백혈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백혈구는, 이 과립성의 형태가 있다, 과립구, 그렇지 않은 무과립구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제 무과립구 같은 경우에는 림프구가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장을 보면, 혈장은 이제 아까 살짝 얘기했듯이 이제 이 혈구세포를 제외한 나머지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혈장 단백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알부민, 글로불린, 섬유소 원이라고 해서 이거 피브리노겐이고요. 이 혈장 단백질은 모두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혈장 단백질 중에 이 섬유소원이라는 피브리노겐을 요거를 이제 걷어낼 수가 있어요. 이걸 걷어낸 것을 우리는 혈청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혈청, 항체, 혈청 검사 이런 걸로 막 그 자가면역 항체 있나 없나 지금까지 몇 번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한 나머지에서 이제 항체들이 있는 거를 찾는 검사를 할 때 혈청이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혈액 관련 질환 중에 우리가 제일 흔히 접하는 게 빈혈인데요. 빈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혈액의 적혈구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이제 이런 그 일련의 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그 정리 노트 한번 볼게요. 빈혈의 진단 기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이 헤모글로빈 수치로 우리가 보통 확인합니다. 헤모글로빈 수치를 보는데요. 이제 나이별로 약간 틀려요. 나이별로 성별로 당연히 다르겠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막 자라기 때문에 헤모글로빈이 더 많이 필요하고, 또 이제 뭐 사춘기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월경을 하거나 이래서 이제 매달 이제 실혈이 있기 때문에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을 수가 있고요. 또 임산부들도 아이한테 이제 막 그런 영양분을 주기 때문에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습니다. 주로 우리가 이제 샘플로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성인, 여자 성인, 남자 성인인데요. 여자는 12, 남자는 13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혈액에서, 빈혈에서 이제 헤모글로빈이 낮은, 적혈구가 낮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골수에서 적혈구 생성의 감소. 그러니까 적혈구가 부족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적혈구가 부족한데 이 중에 특히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서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헤모글로빈을 만들려면 철분이 필요한데 그게 모자르면 철분 결핍성 빈혈이 오는 거고, 콩팥질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서에서 했는데요. 신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만 신장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조혈인자, 조혈을 촉진하는 호르몬을 만듭니다. 우리가 보통 에리스로포이에틴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신장에서 이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조혈 호르몬을 만들어서
이것이 적혈구를 어떤 조혈 작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런 에리스로포이에틴의 어떤 분비가 적어서 줄어들어서 어떤 조혈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가 면역 반응이나 감염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 적혈구 생성이 줄어들 수가 있겠고요. 무효적혈구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만들었는데 제대로 이제 기능을 못하는 것. 대표적인 것이 거대 적혈모구. 지난 시간에 한번 했습니다. 거대적 아구성 빈혈해서 비타민 B12나 엽산이 우리 몸에 잘 섭취가 부족하거나 흡수가 안 되면 이 비타민 B12가 우리 몸의 적혈구의 어떤 그 성숙 과정에 관여를 하는데 그러한 것을 잘 하지 못해서 적혈구가 크기만 커졌지 제대로 예쁜 모양이 아니라 많이 깨진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때 비타민 B12가 우리 몸의 소장에서 흡수가 되는데 이 위에서 내인자를 분비해서 이것이 비타민 B12가 우리 몸에서 소장에서 흡수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근데 위를 자르거나 이러면 위에 내인자가 분비가 잘 안 돼서 내인자가 부족하면 비타민 B12가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데 못하잖아요. 이런 이유로 빈혈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빈혈을 악성 빈혈이라 한다. 이 얘기도 위암 그 부분에서도 했습니다. 자, 그 적혈구 손실 증가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이런 월경 가다라든가 뭐 치질 혹은 뭐 위에 이제 뭐 위궤양 이렇게 안에 이제 출혈이 있는 경우에 이제 이런 적혈구 손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자, 빈혈의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85쪽에 재생불량성 빈혈을 한번 볼게요. 그 2년 전에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이 나왔는데요. 재생불량성 빈혈은 약간 이제 그 기전이 달라요. 이런 철분결핍성 이런 것들은 어쨌든 뭐 적혈구의 생성이 줄거나 이런 주로 적혈구의 문제들입니다. 대부분의 빈혈은 그런데요. 재생불량성 빈혈은 골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조혈기가 막 이런 거 배웠는데 조혈하는 기관 가장 대표적인 조혈기관이 어디예요? 예, 골수죠. 골수고 특히 골수 중에서 적골수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처음에 상해에서 적골수, 황골수 이런 얘기 배웠죠? 어렸을 때는 대부분이 적골수라서 우리 몸의 모든 곳에서 조혈 작용이 이루어지는데 크면서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많은 골수가 누르한 이제 그 지방 성분으로 대체가 되는 황골수로 변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도 일부의 그 뭐 출혈이 생기거나 어쨌든 당연히 피는 만들어야 되니까 적골수의 기능을 하는 몇 가지의 뼈들이 있어요. 두개골, 눕골, 흉골, 견갑골 이런 것들. 평평골이나 이런 불규칙골 같은 경우에서는 계속 이게 일어납니다. 골반뼈 같은 데에서도. 자, 이런 데서는 조혈 기능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재생불량성 빈혈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런 적골수를 가지고 있는 뼈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황골수로 변하는 거야. 골수가 상당 부분이 이 지방 조직으로 대체됩니다. 그래서 이런 적혈구나 혈소판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른 빈혈들은 적혈구 수치만 낮은 반면 얘네들은 재생불량성 빈혈 같은 경우에는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 다 수치가 낮아요. 그런 걸 우리는 범혈구 감소증이라고 교재에 표현했어요. 모든 그러니까 적혈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이제 골수가 황골수가 되니까 못 만들 거 아니에요. 줄어드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이제 이유는 모르겠지만 골수가 황골수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암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걸리면 암 진단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받아요. 왜? 암은 전 시간에 배웠지만 이제 악성 세포들, 암성 세포들이 무분별한 막 그런 침윤, 전이 막 그 정상 세포들을 덮는 거잖아. 이거는 그냥 골수가 이유는 모르겠는데 원래 이런 적골수로 있어야 되는데 그냥 황골수로 변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암은 아니라서 사람들이 진단비를 달라고 하지만 진단비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얘네들이 이게 걸리면 조혈작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좀
죽을 수 있잖아. 그래서 다른 CI보험에서 일부 CI보험에서 암은 아니지만 중대한 질병으로 보장을 하고 있죠. 우리가 중대한 질병이 굳이 암만 주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재생불량성 빈혈 같은 경우에는 골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암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조혈모 세포, 다시 적골수를 살리는 이런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하게 됩니다. 앞 시간에 조혈모 세포 이식 배웠죠? 네.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할 수 있는 적응증도 기출로 나왔어요. 뒤에 가서 다시 할게요. 자, 그래서 빈혈의 종류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백혈병으로 넘어갈게요. 약간 잘못 써가지고 86쪽으로 볼게요. 다시 돌아와서 할 거예요. 4번 백혈병으로 볼게요. 지금까지는 이제 적혈구의 장애를 배웠다면 이제 백혈구의 장애를 볼 거예요. 백혈병은 86쪽이 좌측. 86쪽이 좌측이었어요. 백혈병은 암이에요. 암인데 어떤 암? 조혈모 세포가 맛이 갔어요. 조혈모 세포가 맛이 갔는데 조혈모 세포는 계속 얘기하지만 이제 만능 세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혈모 세포는 무엇으로든지 다 여기 가서도 잘 적응할 수 있고 저기 가서도 잘 적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절염에도 조혈모 세포 이식하면 막 그 연골이 재생되고 막 굉장히 만능 세포인데 얘네들이 조혈기계에서는 적혈구와 백혈구를 만드는 그런 성분으로 가는데 얘네가 이제 약간 암성 변화, 삐리리하게 보내서 자꾸 얘를 만드는 거예요. 얘를 만드는데 얘가 정상적인 백혈구가 아니야.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이런 암성 백혈구를 만들게 돼서 이런 골수 안에 적혈구도 있고 백혈구도 있고 혈소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삐리리한 백혈구가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수의 어떤 정상적인 혈소판, 적혈구, 백혈구가 없어서 죽는 그런 것이 백혈병입니다. 그래서 보면 백혈병은 여기 정의를 보세요. 조혈모 세포의 비정상적인 분열 증식으로 말초혈액에 미성숙 세포가 있는데 어떤 거? 이런 악성 백혈구가 막 차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류를 보면요. 이 백혈병의 분류는 이제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가 혹은 급성인지 만성인지 따라서 이제 다루는데요. 급성이냐 만성이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주로 림프구 쪽에 있는 혈액계 세포가 문제가 있느냐 혹은 골수 쪽에 있는 혈액계 세포가 문제가 있느냐 해서 골수성, 림프구성 이렇게 나누죠. 급성 같은 경우에는 주로 소아 그리고 만성은 주로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많이 생기고요. 만성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연히 검진하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린이보다는 확실히 예후가 좋은 편이고 어린이들 같은 이제 급성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빨리 조혈모 세포 이식 같은 걸 하지 않으면 이제 이런 감염이나 출혈로 대부분 사망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 이렇게 골수 이식 캠페인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분류를 보면 급성 골수성, 림프구성, 만성 골수성, 만성 림프구성인데요. 급성 골수성이 가장 이제 예후가 안 좋기 때문에 보도록 할게요. 정의를 봅시다. 골수 및 말초 혈액에서 악성 골수화 세포, 그러니까 이제 그 백혈구가 되기 전 세포죠. 백혈구가 되기 전 세포가 얼마 이상? 20% 이상이다. 얘네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5% 미만이 돼야 되는데 얘네들은 암세포가 어때요? 막 무한 번식을 한다 했잖아. 무한 증식을 하는 증거로 20% 이상 차지하는 거서 정상적인 조혈모 세포가 이런 혈구세포를 못 만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백혈구, 혈소판, 이런 적혈구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냐. 이런 악성 백혈구 이런 것들을 없애주려면 다 얘네들을 청소를 해야 돼. 이런 모든 그런 안에 있는 골수나 말초 혈액에 있는 혈구세포들을 다 죽여야 돼. 어떻게? 항암요법으로. 그런 것을 우리는 관해유도요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항암제로 안에 이런 혈구세포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백혈구, 암성 백혈구가 제로 베이스로 만드는 건데 얘네들은 그래서 피가 나도 안 되고 감염이 돼도 안 돼.
전혀 대응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병원에 그 멸근병동에 이렇게 있고 양치 같은 것도 안 해요. 그냥 가글만 하고. 상처 나면 지혈이 안 되니까. 밥도 멸균식이만 먹고 이렇게 다 깨끗한 곳에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조혈모세포,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이식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 또 모르니까 남아있을 수 있는 이런 또 악성 이런 백혈구들을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또 관해한 후에 한 번 더 항암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혈모세포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조혈모세포 이식은 방법에 따라서 혹은 누구 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죠. 자, 조혈모세포 이식은 이제 예전에는 골수에서만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요? 옛날에 성덕바우만이라고 그 해외 지난 시간에 성덕바우만 얘기했나요? 성덕바우만이라고 해외에 입양 간 그 외국 군인이 이제 백혈병 걸렸는데 골수 맞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막 그 MBC 방송 통해가지고 자기 골수 기증자 찾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강남 성모병원에 와서 막 골수 막 사람들 해주고 했는데 결국은 한 명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 골수로 이런 그 조혈모세포를 채취했어요. 골수를 통해서 채취하고 골수는 주로 이제 어디서 채취하냐? 골수에서 조혈모세포는 장골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골은 어디 있는 뼈죠? 자, 이렇게 골반에 있는 뼈입니다. 우리 골반에 보면 장골, 시골, 좌골 해가지고 골반이 3개인데 이 궁둥이 쪽 위쪽에 약간 궁둥이 안쪽에서 굵은 반으로 뽑아내서 거기서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데 그 아저씨가 이제 자기가 뽑고 나서 막 허리가 아프다는 둥 막 그런 얘기가 막 인터뷰로 나왔어요.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어쨌든 골수 이식이 굉장히 이제 힘드니까 사람들이 많이 꺼렸었죠. 최근에는 굉장히 이제 기술이 좋아져서 말초 혈액에서 조혈모세포를 분리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그 멀쩡한 거 아니고 내 것도 이제 항암요법 하기 전에 내 거 피 뽑아서 돌려가지고 깨끗한 조혈모세포를 이제 분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대혈. 요즘엔 많이 안 하죠. 너무 비싸고 이제 그 관리가 좀 잘 안 된다고 해서 자 이렇게 3군데에서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누구 거를 받느냐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어요. 자가 그리고 동종. 제가 책에 동계라고 써놨는데 이거 쌍둥이는 거의 사실 없죠. 그래서 자가와 동종인데 이거는 내 거, 이거는 남의 건데 주로 이제 형제같이 잘 맞는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자가와 이제 남하고의 차이는 조직 적합성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혈액형이 맞으면 골수 이식이 가능한 걸 생각하고 있지만 조직 적합성이라고 내가 이 사람의 조직을 이식했을 때 거부 반응이 없는 타입의 조직을 찾는 거예요. 그런 조직 적합성이 일치하는 사람들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왜 얘기하냐면 최근에 이제 조혈모세포 이식술 담보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 담보와 연관된 항상 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혈모세포 이식술의 어떤 종류 그런 것들을 이제 유심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왔죠.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고 나면 이제 이 사람이 거부 반응을 없이 하면 좋은데요. 대부분이 이제 이 합병증이 나타나요. 이식편대 숙주 반응이라 해가지고 이 너의 거가 이제 들어온 내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조혈모세포를 이식했는데 이 내 조혈모세포 이식이 거기 들어간 게 다른 이 몸에 있는 이식한 사람의 거를 막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온몸에 감염 증상으로 사망하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면역을 억제하는 약을 막 넣어야 돼. 먹어서 면역 억제를 계속 시켜야 돼, 한동안은.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백혈병은 혈액암이다라는 거고요. 조혈모세포 이식의 적응증이 예전에 기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조혈모세포를 이식을 해야 하는 적응증을 뭐 써라 이러면은 지금 재생불량성 빈혈 쓰면 되고요. 그리고 또 뭐야 백혈병 쓰면 되죠. 그 외에 이제 림프종도 있고요. 기본서에는 있습니다. 다발성 골수종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림프구종의 일종의 이제 림프구. 우리 이제 그 백혈구의 종류 그 표의 기본서를 보면 백혈구도 과립구, 무과립구가 있는데 무과립구 중에 림프구 중에 뭐 B 림프구, T 림프구 막 이런 게 있어요. B는 흉선, 아니 골수,
D는 흉선인데 어느 쪽에서 성숙이 되느냐에 따라 나타나는데 어쨌든 림프구의 일종인 형질세포라는 것이 이제 악성 변화를 일으켜서 이걸 일으키는데 얘네들은 특징적으로 뼈에 잘 이게 들러붙어 뼈에서 잘 자라서 뼈가 부러져. 그래서 병적 고조를 잘 일으켜요. 그래서 뼈가 부러서 왔더니 이거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혹은 또 혈액암에 뭐 있을까요? 골수 이형성 증후군. 그러니까 대부분이 골수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죠. 그래서 누구지? 허모식 있잖아요. 림프종 걸리네. 허지웅인가? 허지웅이죠. 걔는 그건 안 한 것 같더라. 항암만 한 것 같더라. 예후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허지웅 아니에요? 이름? 동네 남자의 이름이랑 헷갈렸나? 맞죠?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앞으로 돌아가서 혈액계는 요 정도 하고 전신 홍반성 루푸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 여기부터는 면역질환이에요. 면역질환은 사실 자가면역질환이 굉장히 중요하고 나중에 목이 아파가지고 면역질환은 지금까지 베체트병 나왔었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나왔습니다. 제가 밀고 있는 거는 전신 홍반성 루푸스인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전신 홍반성 루푸스 정확한 명칭은 이제 좀 잘못 썼어. 전신성 홍반성 난창 줄임말이 사실은 루푸스예요. 전신성 홍반성 난창인데 우리가 주로 이제 이렇게 부르죠. SLE 시스테미 부스 리소마토스 해가지고 SLE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어요. 이거는 특이하게 여자들 가임기의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병원에 이제 실습을 갔을 때 내과 중환자실에 갔는데 어떤 여자분이 누워 있었어요. 이제 의식이 계속 없는 분인데 루푸스 SL이었거든요. SL이로 중환자실도 오기도 하는구나 했는데 사실 실제로 SLE 환자분들 여자분들은 또 잘 지내세요. 그러니까 병에 이런 그 경과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한 것 같더라고요. 그분은 신장이 망가지셔가지고 완전히 맛이 가셔가지고 계속 거기 계셨거든요. 만만한 병은 아니다 이거죠. 전신 홍반성 루푸스, 그러니까 이 전신성 홍반성 낭창은 뭐냐면 자가면역 항체가 우리 몸의 곳곳을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활막을 공격하고 제1형 당뇨는 이제 그 췌장의 인슐린 베타세포를 공격해서 없애고 그러니까 대부분 한 군데만 그레이브스병 같은 것도 갑상선에만 활동을 하는데 이런 전신성 홍반성 난창은 다양한 곳에 심장, 신경 혹은 예를 들어서 신장 어느 곳에 할지 모르는 다양한 곳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다양한 자가 항원에 대한 항체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 염증 반응과 조직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진단 기준이 11개나 있어요. 11곳을 이제 공격한다는 거죠.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11개 중에 4개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1번부터 4번까지예요. 1번부터 4번 중에 가장 이제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이 뺨의 발진. 항상 이 전신성 홍반성 난창, SLE 환자 이렇게 이미지나 보면요. 이 코를 중심으로 코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양쪽 나비 모양의 뺨의 발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그스름하게 생긴다고 하네요. 그것이 맛이 나비 모양 같은 뭐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뺨에 발진이 있고요. 원판 모양의 발진은 뭐냐면 이런 몸통이나 팔 이런 데 발진이 있고 광과민선은 이 햇빛이 나가면 유달리 좀 빨개지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구강궤양이 있는 경우. 자, 빨간색으로 써놨죠. 1번부터 4번까지는 피부 증상입니다. 11가지를 다 쓰라는 건 절대 안 나와요. 자꾸 못 찾으세요? 잘라진 거 아니에요, 책? 85조. 1번부터 4번까지는 피부 증상인데 이걸 다 쓰라고는 절대 안 나옵니다. 만약에 이제 피부 증상 혹은 혈액 검사 이렇게 선별적으로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 증상까지만 정리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외에 어디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관절염을 공격하는지, 혹은 신장에 이런 요단백, 신장을 공격해서 요단백이 있는지, 신경질환 같은 경우에는 정신 쪽을 이제 공격해서 경련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지, 혹은 장막염은 우리 몸에 이제 막에 이제 공격을 하는 거야. 막을 공격해서 염증을 생겨. 장막이나 식막, 늑막 이런데, 혹은 그리고 이런 혈액 쪽을 공격해서 혈액 질환을 만들다든지, 그리고 다양한 이제 자가 면역에 대한 항체를 막 형성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11번 항핵 항체, ANA가 이제 항핵 항체인데요. 안티 뉴클레어 뭐겠지? 항핵 항체가 양성인 것은, 이것은 가장 민감한, 그러니까 이 SLE를 검사하는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도 항 CCP 항체, RA 팩터 이런 식으로 이것을 보면 여기 자가면역 항체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 ANA는 다행 항체라, 이렇게 이 세포의 핵에 대한 항체를 형성한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검사를 통해서. 그래서 혈액 검사상 항핵 항체, ANA 항체가 양성이면 이 사람은 루푸스가 있구나라는 것을 확진할 수 있는 혈액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강직성 척추염인데 이것은 제가 척추에서도 한번 썼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외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우리 척추에 어떤 척추를 싸고 있는 인대나 이런 것들이 뻣뻣하게 마치 대나무처럼 뻣뻣해진다. 그래서 강직성 척추염인데요. 척추를 이제 자가면역 질환을 공격하는 거야. 척추 주위를. 척추를 공격해서 척추는 유연해야 막 허리더니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공격을 하니까 우리 그 류마티스 관절염 활액망에도 자꾸 공격하니까 얘가 부어오르고 막 그런다잖아요. 척추도 그렇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또 타이거 제이키. 타이거 제이키가 이거 걸려가지고 막 거의 인생 페인이 됐었대요. 타이거 제이키가 스테로이드를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막 고생했는데, 이거를 이기는 방법은 운동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타이거 제이키 누군지 아시죠? 그래서 태권도 이 사범 자격증 있잖아요. 너무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강직성 척추염은 척추 쪽의 관절을 이제 그 염증을 일으켜서 이제 뻣뻣하게 하는 건데,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진단 기준은 이 뉴욕의 어떤 그런 학회에서 진단 기준을 만든 거야. 그래서 모디파이드 이게 뭐지? 이거는 여기 이 84년도에 이 모임에서 이거를 이제 진단 기준을 만들었다 해서 이걸 쓴 거고요. 이걸 쓰라고는 절대 안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진단 기준은 뭐냐면 적어도 3개월 이상의 요통인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운동하면 호전되고 휴식으로 호전되지 않아요. 그 류마티스 관절염도 똑같죠. 아침에 조조강직이, 아침에 일어나면 뻣뻣한 증상. 하지만 조금 지나면 나아지는 거 똑같습니다. 그리고 전후면과 측면으로 요추의 운동이 대안이 되고, 흉곽은 우리가 이제 막 숨을 쉬거나 이럴 때 막 흉곽이 팽창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확장이 제한되고, 4번, 5번은 엑스레이 소견이에요. 그러니까 1, 2, 3은 우리의 이제 임상 증상인 거고, 4번, 5번은 엑스레이 소견상, 우리 골반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골반이 있고, 자, 골반이 이렇게 있다 치면, 이렇게 자, 이게 이제 골반이면, 자, 여기가 이제 골반을 구성하는, 천골, 미골이잖아요. 그쵸? 천골과 여기 장골이 만나는 여기를 우리는 천골, 장골 이름 하나씩 따서 천장관절이라고 합니다. 천장관절은 거의 부동관절이긴 하지만 어쨌든 관절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뻣뻣해지는 거예요. 여기 염증 소견이 보이는데 1도부터 4도까지로 이제 단계를 나누었을 때 양쪽에 2도에서 4도의 천장관절염이 있거나 한쪽에 3도에서 4도의 천장관절염이 있다라는 것을 이 엑스레이 소견상 확인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 2, 3번의 소견이 있으면서 4번, 5번 중 하나가 있으면 이 강직성 척추염으로 진단을 한다는 거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많은 자가면역 질환들이 우리가 이제 유전성 소유는 없느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강직성 척추염 같은 경우에는 HLA 38인가? 무슨 일종의 유전자가 있대요. 그 유전자가 있는 사람들은, 기본 소견이 있어요. 이 강직성 척추염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 진단 기준에 들어가지 않아요. 예전에 객관식으로 이 강직성 척추염의 진단 기준은 하면서 이제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이거는 진단 기준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가면역 질환은 이렇게 한 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시라는 거고요. 간염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염질환 페이지 87조. 자, 우리가 이제 법정 전염병을 이제 법정 감염병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자, 법정 감염병의 어떤 그 분류 1군부터 6군까지 있는데 1군에서 2군, 1군, 2군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1군은 음식과 물에 의해서 전염되는 일명 수인성 감염병 이렇게 얘기하죠. 옛날에 무슨 물론 장금이 막 이런 거 보면 우물이 오염됐다고 동네 사람 다 쓰러졌잖아요. 그게 이제 1군 감염병인 거죠. 대표적인 것이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노래로 콜장파 세장애 아시죠? 콜장파 세장애가 1군입니다. 중요한 것은 A형 간염이 여기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요. 2군은 예방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이 2군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방접종 열심히 맞잖아요. 예방접종 하나 안 맞춰가지고 학교에서 막 뭐 날라오더라고요. DPT, MMR 뭐 이런 거 맞죠? 뇌염 그쵸? DPT는 그거더라고요. 디프테리아, 백일의 파상풍 앞에 3개가 DPT,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은 볼거리예요. 볼거리랑 풍진이 MMR. 그 다음에 폴리오, B형 간염, 뇌염, 수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수막염. 우리가 이제 수막염은 뇌수막 배우셨죠? 뇌와 척추를 덮고 있는 막, 뇌막, 수막, 뭐 얘기했잖아요. 3개의 막이 있다. 밖에서부터 경막, 지주막, 연막이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뇌수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수막염이라고 하고요. 뇌수막염은 이제 또 돈도 줘요. 뇌수막염, 중증 세균성 뇌수막염 진단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군대에서 이거 걸려서 죽는 애들이 꽤 있어요. 사망진단서 보면 군대 갔다가 뇌수막염 걸려 죽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이 세균성 뇌수막염 같은 경우에는 집단 생활을 하는 곳에 되게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의외로 이것도 사실 이 예방접종이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예방접종을 안 한 20, 30대 그리고 단체 생활을 하는 그런 군대 간 젊은 남자들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자, 분류를 보겠습니다. 세균성과 바이러스성인데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성은 다른 말로 무균성이라고 하고요. 결핵성 수막염으로도 분류하는데 대부분 많이 하는 것이 우리가 세균성, 바이러스성이고요. 바이러스성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이제 막 그 수영장 갔다가 의외로 잘 걸리거든요. 바이러스성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뭐 바이러스성 설사, 뭐 바이러스성 장염 이런 거는 그냥 항바이러스 이런 걸 쓰지는 않아요. 그냥 나을 때까지만 이제 대증요법이라서 증상을 경감시키는 치료를 하거든요. 바이러스성 수막염도 마찬가지. 머리가 아파요. 그럼 두통약 먹고 수액 치료하고 바이러스성 치료를 뭐 딱히 하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과가 나쁘진 않거든요. 무서운 거는 이제 세균성 수막염이에요. 세균성 수막염을 일으키는 원인균은 크게 우리나라에 3가지가 있습니다.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와 수막균, 폐렴균인데요.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는요, 우리가 독감의 어떤 원인 바이러스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똑같아서 이거 바이러스 아니에요 하시는데 세균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거를 발견했을 때 사람들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랑 모양이나 이런 게 비슷해서 이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아니야 했대요. 근데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 알고 봤더니 세균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름만 이렇게 있는 거지 실제는 세균입니다. 그래서 3가지의 균이 세균성 수막염을 일으키는데요. 우리나라에 주로 이제 많이 있는 것이 B형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백신. 아이들이 주로 많이 이제 뇌수막염 백신 접종하는 게 요거랑 폐렴구균을 같이 접종해요. 어른들은 폐렴 백신 접종하세요 하잖아요. 그게 이 폐렴구균입니다. 그래서 폐렴 백신 하면 폐렴구균에 의한 뇌수막염은 커버가 되는데 수막구균을 커버하는 게 딱히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딱히 요거를 하나만 딱 맞으려고 안 하기 때문에 요 가운데 수막균은 접종률이 좀 떨어져요. 근데 이제 이런 단체 생활을 하는데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수막균입니다. 세균성 수막염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성도 마찬가지지만 특이한 3대 징후가 있거든요.
발열이랑 경부강직이랑 의식변화고요. 이제 머리가 엄청 아파서 막 토하고 이래요. 저희 애가 이것 때문에 병원에 한번 갔었는데 머리를 뒤로 이렇게를 못 하더라고요. 아파가지고. 특징적으로 이렇게를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부강직되니까 앞으로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수막염은 이제 그 바이러스성 수막염은 예후가 굉장히 좋은데요. 이런 뇌수막염, 세균성 수막염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진단비를 주는 거는 약관을 제가 읽어보니까 거의 죽을 정도 돼야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거. 그래서 아팠더니 중증이란 말이 써 있었더라고. 막 머리 MRI에 뭐가 다 나와야 돼. 그래서 이 세균 뇌수막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때요? 그 지즈마커 출혈에서도 한번 했는데 뭐지? 요추천자를 통해서 우리가 뇌 척수액을 확인한다고 했죠. 뇌 척수액을 확인하고 이거를 통해서 뇌 수막에 이제 뭐 바이러스가 있는지 세균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추천자는 어디서 한다 그랬죠? 그 척수가 끝난 부분, 끝났지만 지주막이 남아있는 그 부분, 4번, 5번 요 부위가 가장 안전하다 그랬어요. 그때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해야 되는 게 한 4번, 5번 정도 된다. 그래서 뇌 수막염의 진단 검사는 요추천자를 통한 뇌 척수액을 이제 확인해서 여기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확인한다는 거고요. 매독을 보도록 합시다. 매독은 대표적인 성매개 감염입니다. 옛날에 성병이라 불렀는데 얼마나 기분 나빠요. 걸린 사람은. 그래서 성접촉에 의해서 감염된다. 그래서 성매개 감염 조금 약간 이제 부드러운 말로 바꿨어요. 매독은 트레포네마 팔리돔이라는 균에 의해서 이제 되는데요.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처럼 이런 접촉 이런 그런 게 체액, 혈액, 성매개 감염 이런 식으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감염되는 경로에 따라서 엄마가 아이한테 수직 감염이 될 수 있거든요. 엄마가 이제 임신 기간에 매독이 걸리면 아이도 걸리는 거야. 그걸 우리는 이제 선천 매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성 접촉으로 인해서 매독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임상 경과를 보도록 할게요. 매독의 임상 경과는 1기, 2기, 잠복 매독 3기로 이제 나눠지고요. 1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외음부나 이런 데 딱딱한 이제 궤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한 개나 여러 개. 그거를 우리는 딱딱할 경자를 써서 경성하감이라 하고요. 그게 한 3주 정도 나타났다가 없어진대요. 근데 없어져서 그냥 아니 뭐 있다가 없어졌나 보다 하는데 매독균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도 있겠지만 또 남아있다가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발진이 막 나타나게 돼요. 온몸에. 그거를 우리는 매독진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러고 있다가 또 자연스럽게 매독균이 사라지게 돼서 사람들은 그럼 없어졌나 보다 하고 긴 기간 동안 지나게 됩니다. 하지만 매독균이 그냥 우리 몸에 있는 거예요. 나간 게 아니야. 그걸 우리는 잠복 매독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매독균들이 우리 몸에 곳곳을 침투를 하는데 머리, 뭐 신경이나 심혈관계 이런 데 침범을 하게 돼서 전신 매독을 일으키게 되고 그때는 이제 뭐 신경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래서 사망을 옛날에 했지만 최근에는 거의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독의 직방이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거든요. 이 항생제가 굉장히 잘 듣기 때문에 뭐 이런 걸로 사망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만 진단하기가 사실은 어렵죠. 우리가 뭐 매독 검사로 병원에 가진 않잖아요. 근데 의외로 옛날에는 없었는데 요즘에 조금 많다고 합니다. 감염 경로가 뭐 이제 이런 성접촉으로 걸리기도 하지만 최근에 또 많이 걸린 게 의료인들이 이제 반을 찔리거나 막 저도 몇 번 찔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료인들에 의한 그런 혈액 수혈 이런 감염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매독은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는데요. 이 VDRL이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여기 병원 가면 또 많이 해요, 의외로. 이 검사를 통해서 양성이 나오면 매독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식중독 볼게요. 자, 식중독은, 이것도 식중독도 돈 주는 거잖아요. 돈 주는 건 다 알아야지. 식중독도 걸리면은 돈 줘서 엄마들이 기어코 이거를 코드를 적어가지고 탁 또 청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식중독은 음식이나 물의 원인이 되어서 이제 탈이 난 거를 사실은 식중독이라고 하는데요. 음식 자체에 탈이 나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음식에 이제 우리 몸에서 균을 막 뿜어내는 거야. 그래서 음식이 뿜어내는 항독소에 의해서도 식중독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식중독을 이제 식중독이라고 안 하고 장염이라고 하잖아요.
아유, 나 장염 걸렸어. 그쵸? 장염이 근데 왜 걸려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걸린 게 아니야. 뭐 잘못 먹어서 걸린 거야. 그쵸? 그래서 사실은 장염이랑 식중독은 거의 동일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류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감염을 일으키는 원인균들을 제가 이제 기본소에 정리를 해놨는데, 세균성과 바이러스성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바이러스성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성. 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노로바이러스랑 로타바이러스인데요. 대부분의 식중독은 여름에 많이 발생해요. 왜? 세균성이니까. 왜? 여름에는 이제 세균들이 막 그 전파를 잘하는 따뜻한 날씨잖아요. 근데 바이러스는 겨울에 많이 또 하고, 겨울은 문을 꼭꼭 닫아놓잖아. 잘 안 씻잖아. 그래서 바이러스는 겨울에 많이, 특히 집단 급식을 하는 그런 집단 생활하는 곳에 바이러스성 식중독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 네. 자, 비뇨 생식기 질환 만성 콩팥병 볼게요. 2016년에 이건 기출로 나왔습니다. 이건 패스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당뇨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은 신장에 의한 것이다. 이것이 객관식으로 한 두어 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당뇨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제 신장의 문제로가 이제 많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신장의 기능을 이제 확인하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기본서 내용 한 번만 살짝만 하면, 신장은 우리가 이제 비뇨기계 장기는 오줌, 소변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소변을 왜 만들어요? 우리 혈액, 우리 몸을 다 돌고 나온 혈액의 찌꺼기를 오줌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쵸? 자, 소변을 만들기 위한 그런 찌꺼기들을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신장인데요. 신장은, 여러 가지 이제 뭐, 구조물들이 있습니다만, 신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구체라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 번 이제 기본 시간에 얘기인데, 신장은 거름망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체망이에요. 사구체는 막 가느다란 혈관으로 된 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돌고 온 혈액들이 여기를 다 지나가요. 그래서 포도당이나 뭐 쓸데없는 것, 나쁜 독소물질, 암모니아 이런 것들을 거름망에서 걸러줘요. 필요한 것들은 다시 이제 갖고 가. 그래서 걸러주는 체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체가 망가지면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이 다 밖으로 나가겠죠. 또한 이 체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체가 한 시간에 뭐 한 바가지를 걸러줘야 되는데 요만큼밖에 못 걸러줘. 그러면 또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사구체는 우리 몸의 거름망 같은 역할을 해서 이렇게 필요한 물질들을 이제 납두고 오줌으로 만들 것들을 걸러주는데 얘네들이 바로 나가진 않고요. 세뇨관이라는 곳을 거쳐서 이 세뇨관은 이제 두 번의 세뇨관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까운 근위세뇨관과 먼 원위세뇨관이 있는데요. 근위세뇨관과 원위세뇨관을 통해서 그래도 얘네들은 다시 써야지.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다시 재흡수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재흡수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은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은 절대 우리 몸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어떻게든 데리고 와. 여기서 걸러낸 단백질을 여기에서 다시 재흡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단백질이 밖으로 나갔다. 그럼 여기가 고장난 거예요. 아시겠죠? 단백뇨가 나왔다는 건 신장에 문제가 있다는 거. 왜? 이 거름망에 문제가 있어서 절대 나가면 안 되는 건데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신장은 이 걸러주는 기능이 제대로 있는지 되는지를 확인하는데 신장의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가 대표적인 게 여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혈액 내 요소 질소 검사인데요. 말이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이제 그 혈액 검사하면 여러 가지 막 검진하면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블러드, 유레아, 니트로겐에서 혈액 내 요소 질소라는 겁니다. 요소, 요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고요산혈증, 요소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자, 요소도 또한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이제 막 그 분해돼서 아미노산이 됐다가 이 아미노산이 암모니아로 갔다가 이런 것들이 요소와 요산으로 바뀌는데 이 또한 요소와 요산도 소변으로 가는데 이 사구체나 이런 걸러주는 것의 기능이 잘 안 되면 요소들이 쫙쫙쫙쫙 소변으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거야. 정체가 돼서 혈액에 남아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혈액에 요소가 남아있으면 안 돼.
안 걸러줬다는, 제대로 못 걸러줬다는 뜻이거든요. 얘네들이 남으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독성 작용들을 일으켜. 이 독소가 있는 물질이라서 안 좋아. 그래서 혈액 내 요소가 있다는 건, 아, 얘네가 잘 못 걸러주고 있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 검사 결과지는 이렇게 많이 쓰여요. 크레아틴이라고 하는데요. 크레아틴은 근육의 대사 산물이에요. 우리가 막 근육 같은 거를 쓰고 나면 근육을 막 열심히 쓰고 나면 얘네들이 이제 근육이 요거를 만들면서 얘도 또한 소변으로 나가야 돼요. 얘도 우리 몸에 남아있으면 안 되는 물질이야. 밖으로 반드시 빠져나가야 되는데 얘도 혈중에 있다는 건 또 못 걸러준다는 뜻이지. 얘네들은 절대 혈액에 나타나면 안 되는 것들이야. 얘네들이 있다는 건 거름망이 망가졌다는 뜻. 사구체 여과일은 뭐냐면요. 아까 이 사구체는 거름망이라고 했잖아요. 사구체가 1분간 얼마나 많은 혈액을 걸러주는지. 그러니까 뭐 그 사구체가 걸러주는 혈액의 양이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면적으로 따져서 하는데 이 사구체가 1분간 걸러주는 혈액의 양의 정상이 약 90ml 정도를 걸러주면 정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신장 기능이 쭉쭉쭉 떨어진다, 막 투석까지 할 정도의 사람들은 15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정상은 90을 걸러주는데 15를 하면 나머지 75는 못 걸러준다는 거잖아요. 독소 물질이 쌓이는 거야. 우리 몸에 독소 물질이 쌓이기 때문에 대신 투석기를 돌려서 기계가 대신 걸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신장 기능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만성 콩팥병이 기존에 기출이 됐는데, 콩팥병은 사실 이 만성 콩팥병 1, 2, 3, 4단계가 있고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말기 신부전, 말기 콩팥병은 4단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름망이 망가져서 제대로 혈액을 못 걸러내는 상태인 거죠. 자, 그래서 신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구체인데요. 사구체에서 가장 많이 또 발생하는 것이 사구체 신염입니다. 사구체 신염은 89쪽에 있는데, 사구체 신염은 여러 가지 임상, 양상에 따라서 4가지로 나눌 수가, 5가지 나눌 수 있고요. 이 중에 신증후군만 보세요. 신증후군 많이 들으셨잖아요. 저 신증후군 걸렸어요. 뭐 환우에도 있고 굉장히 신증후군은 환자들끼리 결속력이 뛰어나. 그래서 뭐 하면은 카페가 굉장히 잘 활성화가 돼 있어. 민원도 조직적으로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증후군 카페가 아니라 신증후군은 여러 가지 이제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모아놓은 그런 상태인데요. 4가지의 특이한 증상들이 나옵니다. 어떤 거? 단백뇨, 전신 부종, 저알부민 혈증, 고지혈증 4대 증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단백뇨는 당연히 이게 신장이 망가지면 거름망이 망가졌으니까 빠져나갈 것이고, 알부민은 단백질의 일종이에요. 알부민은 단백질의 일종인데 이 또한 빠져나가니까 혈중의 단백질 수치가 낮겠지. 그리고 전신부종, 이 거름망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체내에 쌓이는 것들이 많아서 부종이 생긴다. 그래서 4가지 증상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요실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실금은 2007년도, 2008년도에 객관식으로 기출이 나왔고요. 이제 보험회사에서 굉장히 한동안 머리를 앓았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뜸해졌어요. 요실금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새는 걸 말하고요. 여기 5개의 요실금을 썼는데요.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는 게 복압성 요실금이에요. 줄넘기를 쪘더니 소변이 샜다. 재치기를 했더니 소변이 샜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출산을 하고 나서 이 골반을 받치고 있는 근육들이 이렇게 뭐 자궁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요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요도와 골반을 받치고 있는 이런 근육들을 골반 기저근이라고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요도를 받치고 있는 골반에 이제 바닥을 받치고 있는 근육이다. 이런 골반 기저근들이 자궁이 늘어나고 아이를 막 출산하면서 근육도 같이 늘어져서 이 요도를 잘 이렇게 올리고 있어야 하는데 이 힘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조금만 기침을 해도 그냥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소변이 찌끔 새는 것이 복압성 요실금이고요. 복압성 요실금은 다른 말로 이제 그 별명이 있어요. 스트레스성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1억 5천이랑 비슷하죠. 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요실금이다. 나머지는 이제 절박성 요실금은 막 화장실에 갔는데 문고리를 잡는 순간 쓱 나온다. 이런 거. 기계적 요실금은 이제 요도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범란성 요실금은 뭐 요도가 폐쇄됐거나, 혹은 뭐 전립선에 문제가 있어서 소변이 안 나와서 소변이 막 방광에 차서 막 철철 넘치는 경우. 그리고 기능성 요실금은 이제 그 할머니들이 치매가 있거나 해서 화장실을 안 가거나,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좀만 놀다가 화장실 안 가고 싶어요. 좀 놀래야 했는데 슉 싸버리는 경우.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이 기능성 요실금은 시민성 요실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복압성 요실금, 스트레스성 요실금인데요. 진단은 이제 뭐 언제 셉니까? 뭐 할 때 합니까? 뭐 물어보고, 뭐 어떤 데서는 면봉을 껴가지고 면봉 각도도 되거든요. 되게 좀 거시기 하죠. 막 차트에 들어 몇 도. 네,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이제 요 역동학 검사인데요. 요 역동학 검사는 뭐냐면요. 소변이 나오는 속도, 소변이 물을 얼마나 방광에 채웠더니 여기서 샜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검사예요. 그래서 얼마의 물을 세서 방광압이 얼마가 됐을 때 깨치 하니까 소금이 샜나. 그 압력에 따라서 이 사람은 요실금이다, 복압성 요실금이다, 아니다를 평가하는데, 요 역동학 검사를 하는 이제 여기 이 의학이론에서 나오는 게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비대증도 소변의 줄기가 가늘어지고 소변을 잘 못 봐서 요 역동학 검사를 같이 하거든요. 복압성 요실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복압성 요실금의 진단은 이 요 역동학 검사로 많이 하고요. 자, 이렇게 요 역동학 검사로 막 방광에 오줌을 막 채우고 있어. 근데 기침해 보세요. 했더니 이제 샜어. 맞아요. 그럼 수술을 보통 하거든요. 약물로서는 절대 치료가 안 됩니다. 늘어진 근육을 다시 올려주는 수술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 늘어진 근육을 다시 이제 올려주도록 근육을 하는 게 아니라 양쪽에 이렇게 테이프를 살짝 넣어가지고 테이프를 이렇게 올려주는 수술을 합니다. 그런 수술을 우리는 테이프 수술인데요. 이제 보통 영어로 이제 TOT라고 많이 하거든요. 혹은 슬링이라는 것이 이제 걸다라는 거예요. 슬링 수술 이렇게 많이 합니다. 좀 낯서시겠지만 보험회사에서는 너무나 익숙한 수술이에요.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엄마들이. 왜냐면 이거 하면 뭐 500 주고 이래가지고 드라마 소재로도 나왔었어요. 그 최진실이 나왔던 드라마에 이걸 소재로 해가지고 뭐 보신 분은 아마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돈이 없어서 이 수술을 해서 돈을 마련해야겠다 막 그래가지고 뭐 그랬었어요. 네.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네.